개인의 정보가 많이 축적이 되고 있고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부분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도입하는 입법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영수입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면서도 사이버 보안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플랫폼 시대, 빅데이터 시대, 또 데이터 이코노미 시대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이런 보안 문제가 더 중요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보안 분야의 권위자이십니다.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원장 모셨습니다. 보호연구원장이시죠? 예,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임종인입니다. 네, 예.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원장님은 우리 그 학계도 쭉 있으셨고, 그리고 또 군과 그 국정원 이런 쪽 사이버 보안 분야에도 자문을 하셨고, 예.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안보보좌관도 하셨죠. 예. 정확하게는 사이버 안보특보입니다. 안보특보 하셨는데 어쨌든 학계 정부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보안의 중요성이 지금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원장님이 느끼시기에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와 있습니까? 요즘 최고 화두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폼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이제 디지털화되면서 뭐 효율성이라든지 뭐 어떤 미래의 어떤 비전 이런 것이 굉장히 뭐 가시화되고 있는데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만큼 항상 신기술이 나오면 그것을 악용하는 악당들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악당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은행을 털어서 비트코인 가져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상대방 어떤 국가의 기반 시설 마비시키고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한 개인을 파멸시키고 여러 가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그만큼 사이버 위협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위협을 갖다가 최소화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병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지금 유토피아적인 어떤 디지털 사회에 이것이 디스토피아가 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뭐 기후 문제 그거 굉장히 우려하듯이 사이버 문제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만큼 우리나라가 또 보안의 그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사실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여러 가지 사실 정보화에도 투자하고 보안도 같이 투자하고 하면 좋은데 그동안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원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네. 일단 뭐 위험성은 있지만 우리 사회가 특히 위험 감수 사회였잖아요. 네. 그래서 보안을 중요한 건 알지만 뭐 거기에 대한 투자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서 몇 분의 일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낮게 투자하고 나갔는데 이제는 한국의 뭐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고 이제 여러 가지 사실 피해가 일어나면 잃을 게 많기 때문에 이제라도 이제 보안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으면 한국이 뭐 국제적 위상은 물론이고 경제적 피해도 엄청나게 커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유럽 이렇게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그 보안 수준 뭐 어느 정도인가요? 이제 저는 이제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으로 보면 질적인 면은 좋아요. 뭐 제가 흔히 우리나라가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김연아가 있을 땐 세계 챔피언이었고 수영도 박태환이 세계 챔피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양적으로는 그들이 은퇴하니까 한국이 갑자기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세계 우리 매경에서 이렇게 후원하셔서 해마다 코드게이트라는 국제 해킹 대회도 열리고 하는데 거기에 한국 선수들이 올해도 대학부 우승했고 일반부에도 작년에는 우승했지만 이번에 2위에 그쳤지만 항상 상위권에 있어요. 그래서 질적으로는 한국 해커들이나 암호 해독학자들이 좋은데 문제는 양적인 면에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군요. 양적인 면에서 요즘에는 예를 들면 사이버가
뭐 구글 같은 데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 3,000명이나 있지만 미국 사이버 사령부에도 사이버군이 10,000명이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이버 사령부가 한 1,000명 수준밖에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예. 기업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기업 차원에서도 예. 구글, 애플 뭐 이런데 마이크로소프트 다 네. 3,000명 이상씩인데 우리나라는 많아봤자 삼성전자 그런 데서 몇백 명 정도고 나머지 기업들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국가적 차원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IT 예산의 한 20% 수준을 갖다가 정보보호 쪽으로 투입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합쳐도 한 8.4%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정도에 안 되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 이상 정보보호에 투자하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는 기업은 한 2.9% 전체 기업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정보통신 망법에 의해서 개인정에 장려하고 있지만 권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임무에 별로 투자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분야 투자라는 게 기술 투자와 인력 투자 예. 이렇게 나눠집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두 분야가 다 지금 예, 합쳐도 그 정도밖에 통칭해서 안 이렇게 됐-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 한국이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에 민감하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이번에 예, 사실은 발족이 새로 됐죠. 출범하고 그랬는데 뭐 저 앞으로 이제 거기서 노력을 해서 개인정보보호 기술과 일본 IT 보안 기술하고 동전의 앞뒷면하고 같아가지고 예, 앞뒷면하고 같아가지고 기술적 측면에서는 같은 겁니다. 다만 이제 개인정보보호하면 정책적인 면이 더 큰 부각되는 거지만 그래도 기술이 받침이 돼야 네. 정책이 구현되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가 새로 출범한 게 그래도 좀 기대를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아, 사실은 MB 대통령 때 2011년에 네. 그게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기 위원을 했었는데요. 개인정보위원회인데 요번에 출범하는 거는 그동안 뭐 방통위, 금융위, 뭐 행안부 곳곳에 흩어져 이렇게 있던 분산돼 기능을 있던 거를, 예. 이제 유럽에서 얘기하는 GDPR이라고 하는 국제 규범을 따라서 스탠다드를 따라서 전체 통합된 통합위원회가 출범하고요. 그래서 이제 방통위원장이 왜 장관급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이번에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도 상근이고 장관급으로 됐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큰 조직이네요. 예, 그러니까 위원회는 대통령실 소속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제가 최근에 이제 보안이 중요해지는 만큼 왜 중요해지는지는 어느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사로 접하는 게 뭐 해킹 사고, 개인 정보 유출 사고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국내외에서 예, 최근의 유형 예.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사실 요즘에 왜 북한이 요새 조용하지? 네.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이 전에는 사실 한국의 어떤 체제를 흔들려고 대규모 해킹 사건을 해서 2013년에 같으면 KBS 해킹을 하고 네. 2011년에 농협 해킹을 하고 막 그랬지만 그들이 얻는 거는 경제적 이득이 얻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를 흔드는 거였잖아요. 요즘은 예, 그런데 요즘은 경제적 요즘에는 이득을- 요즘에는 북한 보면은 예. 얼마 전에 이제 미국 뉴욕 네. 미국에서도 법원에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유엔 안보리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해커들에 대한 심층 보고서가 나왔는데 보면 한 2년 동안에 20억 불 이상을 해킹을 해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상화폐도 해킹하고, 그러고요. 예. 심지어는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은행을 털어서 네. 직접 8,200만 불을 털어갔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주로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일하고요. 조용한 게 아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얼마 전엔 이스라엘에서 갑자기 보도를 했어요. 북한 해커들이 이스라엘 그 정보기관이 곳곳을 갖다 해킹 시도를 했는데 자기네가 다행스럽게 잘 막았다. 그럼 얼른 생각하면 대표님, 북한이 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네. 용병 역할을 합니다. 옛날에 가난한 국가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 용병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뛰어난 해커들이 사이버 용병을 합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석유 받아오고 대신 이란을 위해서 해킹을 해줍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주로 북한은 그런 뭐 돈 목적으로 하지만 중국하고 요새 미국하고 굉장히 사이가 나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화웨이가 핵심에 있는데 거기도
결국은 경제적 이익이지만 일단은 뭐 정치적인 또 예, 맞습니다. 예, 결국은 국가 간의 화웨이라는 대결. 예. 차세대 네트워크인 5G 네트워크, 이제 6G까지 갈 건데요. 이걸 까면 거기에 화웨이가 성능은 좋지만 네. 미국이나 이런 다른 데서 발견할 수가 없는 백도어, 뒷문을 갖다가 만들어서 네. 각종 정보를 훔쳐가고 유사시에는 그걸 통해서 악성 코드를 뿌리면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지금 반도체 공장이니 뭐 이런 등등 모든 첨단 공장은 스마트 공장입니다. 이 스마트 공장들은 사이버 공격에 의해서 공장이 바로 가동이 중단돼요. 그리고 한전도 가동이 중단되고 예를 들면 금융결제원 같은 데도 가동이 중단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뭐 한국 사회가 심지어는 군의 어떤 작전사령부 합참 이런 데도 가동이 중단되면 사회가 마비되죠.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사이버 인력 하면은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뭐 월등하고 월등하죠. 많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이렇게 원장님이 아시기에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세계 사이버 파워에 있어서 탑 5를 꼽아라 하면 미국, 중국, 러시아는 항상 들어가고요. 4위하고 5위가 북한하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특히 북한은 2017년에 워너크라이라고 하는 악성 코드를 갖다가 특히 유럽 쪽에 뿌렸는데요. 그게 뭐 영향이 엄청 나가지고 워너크라이. 예, 워너크라이 들어본 것 때문에 같습니다. 예, 영국의 뭐 보건 의료 시스템이 마비가 되고 그다음에 뭐 네덜란드 그쪽에 뭐 항만들이 뭐 마비되고 막 그래서 그 위력이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후에 북한의 실력을 다들 지금 인정해주고 있고 북한이 일단 그 사이버 병력 자체가 10,000명 정도 수준으로 갖고 10,000명. 계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몇 명이라고요? 우리나라는 한 뭐 정확한 거라지만 한 1,000명 정도 수준으로. 예. 차이가. 그리고 이제 북한은 왜 몇 년 전에 그 대동강변에 저기 고급 아파트를 줘가지고 김정은이가 핵과학자하고 사이버 전문가한테 그걸 줬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뛰어난 전문가가 우리나라 보면 이공계에 뛰어난 친구들이 다 의대 가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는 제일 뛰어난 전문가가 핵과학이나 사이버로 갑니다. 특급 대우를 예, 맞습니다. 해줬네요. 예. 네. 기업들의 그런 그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게 끊이지 않고 뭐 일어나는 것 같은데 가장 최근에는 어떤 게 가장 뭐 예를 들면 일반인들이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2016년에 네. 인터파크에서 예, 인터파크 북한 해킹한 걸로 예, 밝혀진 거 맞습니다. 말씀이죠? 예, 인터파크에서 2,600만 명 정도가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조사해 보니까 북한 해커들의 여러 가지 그 공격으로 이제 판명이 됐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들이 돈을 요구했었죠. 돈을 요구했었는데 뭐 돈은 안 줬지만 인터파크가 이제 사실 우리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유출된 거 알면 즉시 신고해야 되거든요. 신고도 제대로 안 했고 내부적으로 뭐 암호화 조치라든지 이것도 부족하고 실제로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5월 달에 이미 그 해킹을 당하기 시작했는데 몰랐어요. 그래서 7월 달에나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당시 최근에 확정이 됐지만 대법원에서 하여튼 정부에서 일종의 과태료 과징금 해가지고 벌금을 45억을 때렸는데 그게 확정이 됐죠. 벌금 그게 45억만.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유출로 최고 받은 액수입니다. 가장 큰 과징금이군요. 예, 전에 넥슨이니 뭐니 네. 해도 뭐 한 7억, 9억 그 정도였었는데 네. 이번에 인터파크가 45억 받았는데 그게 가장 큰 거였고 뭐 그리고 이거는 개인정보 그거하고는 관계 없지만 2년 전에 우리 평창올림픽 때 그때도 해킹 당해가지고 올림픽 우리 치르니 못 치르니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때는 러시아 해커들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최근에도 이렇게 뭐 이제 앞서 그 기업 사례 말씀해 주셨지만 뭐 금융기관들도 그렇고 최근에 보면 그 기업을 겨냥한 랜섬웨어 공격 예. 이것도 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거 예. 좀 설명을 그 해주시죠. 랜섬웨어는 랜섬이라는 건 이제 인질의 몸값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시스템에 있는 요즘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데이터를 갑자기 악성 코드가 들어와서 암호화해 버려요.
암호화해버리고 그 다음에 일정한 돈을 달라. 돈을 안 주면 암호 안 풀어주겠다. 예. 그 암호 안 풀어주면 이 데이터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즘에 데이터를 몰래 백업을 해놓는데 요즘 그 악당들은 백업 데이터까지 전부 암호화 시켜버려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랜섬웨어가 참 무서운 공격이고 그래서 재작년에 미국의 그 애틀란타시나 몇 개의 그 도시들이 그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예를 들면 비트코인으로 돈을 달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으로 돈을 받으면 추적이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미국은 악당과는 타협을 안 한다. 그런 기조가 있어서 돈을 안 주고 버텼다가 이제 그들이 그럼 안 주니까 우리는 몰라. 그러고 딱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복구하느라고 뭐 그 시의 그 시정이 한 20일 동안 마비가 되고 애당초 악당이 달라고 한 건 한 100만 불이었는데 나중에는 돈이 한 3천만 불 정도 치료하느라고 든 경우 있는데 어제 보니까 그 미국의 그 에키팩스 해가지고 제일 유명한 신용 평가 기관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신용 사회니까 신용 평가 기관에는 전 국민의 그 신용 정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거기가 랜섬웨어에 공격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달라고 하는데 일주일 여유 줄 테니까 그때 안 주면 2배로 가격을 올리겠다. 그래도 안 주면 완전히 니네 복구 안 시켜주겠다. 뭐 그러고 있는데 이 랜섬웨어는 아주 전형적인 네. 그 돈을 노린 목적들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만약에 국가기관을 상대로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국가가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 IT 강국이지만 그런 랜섬웨어 공격에 상당히 취약한 거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쪽이 어려운 게 절대 강자가 없고요. 네. 이게 창가방패의 싸움입니다. 누가 강하냐. 뛰는 놈이 예. 나가는 놈이 있고 저쪽이 예. 우리보다 강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저희가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보안하면 지키는 것만 생각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게 절대적으로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러면 군사적으로 이제 특히 측면으로 생각하면 요즘에 사이버 전쟁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네. 공격이 최상의 방어니까 우리도 공격력을 갖추면 저쪽이 함부로 우리한테 못할 거다. 그래서 사이버 억지력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가 사이버전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 여기가 사이버전에 강한 국가들입니다. 그 뭐 교수님은 당연히 그 우리나라 이제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정보화, 산업화, 그러니까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키워드라고 하는 그 AI, 빅데이터 이런 데서 지금 당연히 앞서가야 되는데 예. 이제 그런 필요성은 당연히 교수님도 공감하시죠? 예, 그러네요. 예, 예. 근데 그 사실은 지금 어려운 게 이제 정부에서도 우리 최기영 그 정통부 장관께서 뭐 AI 반도체를 하고 많은 얘기들 AI 얘기를 하는데 AI에 대한 지금 많이 투자하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라는 회사 만들어서 투자하는데 그 규모가 1년에 수십조씩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통부나 이런 데서 1년에 1조, 2조 투자하는 거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렇게 그 기업들은 보면 원천 기술 개발은 좀 약하지만 그걸 응용 기술 개발이라든지 대량 생산하는 건 또 한국이 잘하잖아요. 네, 그죠?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면 원천 백신 개발을 못해도 전부 위탁 생산은 우리나라로 좀 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구글이라든지 구글 같으면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이거 스마트폰 OS를 개발해서 전 세계 지금 스마트폰의 80% 이상이 안드로이드 쓰는데 안드로이드는 구글이 만들고 구글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로열티를 떼어가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만들어서 굉장히 산업에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AI도 구글이라든지 오픈 AI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데서 전부 다 그걸 공개해 놓고 있어요. 안드로이드처럼. 누구나 우리 AI를 써서 응용을 해라. 응용 AI를 만들어라. 알파고가 이제 바둑에 특화된 거고, 그죠? 네. 그러면 자기네는 나중에 자기네 플랫폼을 써가지고 뭘 만들면 로열티만 가져가겠다. 어플리케이션은 니네가 만들어라. 그러니까 사실 한국이 잘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어플리케이션, 대량 생산 이런 걸 잘하니까
굳이 뭐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그 AI 따로 우리가 만들겠다. 우리 한창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OS가 횡포를 많이 부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형 윈도우를 만들겠다, 한국형 OS를 만들겠다고 막 그랬는데 결국 실패했거든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AI를 뭐 새로 만들겠다는 건 좀 무모하고 네. 그러한 AI 특성을 잘 연구해서 응용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대량 생산을 상품을 만들고 하면은 한국이 또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거니까. 창조적 모방. 예, 예, 맞습니다. 뭐 우리 예. 잘 해왔고 과거 또 예. 일본이 예, 했던 예. 것처럼. 예. 예. 우리 그 이제 보안과 관련해서 우리 원장님 각 개인들한테 하실 말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얼마 전에 그 디지털 교도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뭐 제가 있는 고대생 친구가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거기에 올라와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자살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만큼 저희 이 젊은 세대들은 소위 디지털 아이덴티티를 자기 본인하고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디지털 아이덴티티가 그렇게 훼손당하면 자기가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바로 개인정보보호하고 직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뭐 사실 SNS로 설마 이거 무슨 악용 당하겠어? 그러는데 악당들은 진짜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그걸 악용을 하고 그래서 본인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정보보호 이거에 대해서는 자신의 어떤 디지털 아이덴티티는 이 피지컬 아이덴티티하고 똑같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그리고 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예, 그걸 국가 사회가 지켜주는 것도 지켜줘야 되지만 1차적으로는 자기가 스스로 지켜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하여튼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아, 그렇죠. 예, 뭐 내 그게- 걸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뭐 다른 사람 걸 함부로 이렇게 또 예, 그게 사실은 가져오는 이 시민 의식의 예.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디지털 크레딧, 예, 디지털 신뢰 이런 얘기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예. 오늘 이렇게 대담을 이렇게 보신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또 기업들이 또 보안에 관심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임종인 원장님 말씀 중에 사람이 무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이버 보안 인력 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블랙 해커가 아닌 화이트 해커 양성의 국가, 기업 또 개인들이 함께하면 우리나라 사이버 경쟁력이 사이버 보안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